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이제 2달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역대급 폭로 비방전이 계속되면서 유독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에서부터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까지 매일 새로운 네거티브 이슈가 생겨나고 있어서 이번 대선을 두고 언제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대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지면 서둘러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일 텐데요. 어떻게든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흙탕물이 튀게 되면 누가 더 깨끗한지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일까요? 자, 그러는 사이 유권자의 표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다은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저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새록씨, 잠깐 일로 와봐요. 사장님들을 위한 든든한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유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입니다. 결제하신 인터넷은 기본, 청소, 세무, 카시어링까지 다 챙겨주는 패키지죠. 오, 진짜 든든하겠네. 우리 가게 든든하게 유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 가입 문의는 1800-8000번.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네, 12월 24일에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1부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미래 농업을 이끌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주시 스마트 농업 추진단 심기봉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동 MBC 플러스 네, 구독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선을 앞두고 이맘때면 늘 단일화, 통합 얘기는 단골 손님인데요. 또 여권 대통합이 본궤도에 올랐다고요. 그간 네, 그렇습니다. 네,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만 다음 주에 열린민주당과 합당하고 내년 초에는 탈당자 일괄복당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자,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대선의 어떤 구도를 보면 진보 보수 측의 결집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이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뭐 예측을 해보면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보수층, 진보층이 하나로 결집하지 않으면 사실은 승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도예요. 네. 그런 구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민주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열린민주당도 큰 범위 내 진보 진영의 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그룹과의 연합을 통해서 최대한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루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은 이제 통합이나 아니면 연합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갔던 분들, 뭐 출당이든 아니면 탈당이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분들도 복당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보층의 최대한의 결집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다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심상정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정의당의 안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결집 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열린민주당과 복당 또는 합당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빙의 판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양 진영에서부터 결집과 수렴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제3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고 자 네. 그런데 이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통합이 오히려 중도 표심이 좀 이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제 중도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열린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쪽에 입장을 좀 많이 냈었고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강성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 단순히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만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냈던 메시지를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 그다음에 청년층의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은 우리 민주당이 이 후보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네. 윤리적 도덕적으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도리어 반감될 거라고 주장하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명확한 이상 그런 부분들이 영향 미치기보다는 중도층은 어떤 청년 정책이나 또는 중도에 관련된 분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더 큰 영향, 정책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또 이제 변수와 걸림돌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일단 열린민주당이 7가지 합당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일단 개혁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이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비례정당 만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자. 이건 이재명 후보도 몇 번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의 3선 이상을 못하게 하자. 이것도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처럼 우리 사회에 아직 미완의 개혁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비례정당 이거 바로 잡는 것과 그다음에 3선 이상의 연임을 금지하는 네. 국회의원에 이거는 국회의원의 권력 내려놓기 이런 부분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개혁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또는 국회가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은 도리어 중도층이나 아니면 민주주의의 결집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개혁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상당히 이제 그 기존의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좀 바꾸려고 많은 부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 이제 중도 진영을 좀 더 확대해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열린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적인 성향들은 크게 마이너스적 요소보다는 저는 중도 진영이나 민주 진영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내건 조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대승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도 그렇고 내부에서 좀 반발하지 않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탈당자 복당도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뭐 10년 대사면이란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인물이 좀 함합형에 오르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돼서 나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인데 뭐 이거는 약간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해요. 네. 물론 지금 뭐 어떤 인물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의원이었다가 이제 여론이 악화되고 또 여러 논란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고 유명한 의원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복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부동산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관련해서 또 국민권익위에서 명단을 발표를 했었고 네네. 그 명단에 들어있는 분들도 다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물론 전부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런 분들도 사실 이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음으로 밝혀지게 되면 다시 이제 복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민주 진영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전라북도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원래 이제 민주당 성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민주당의 성향과 좀 가까운 분들 중에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들어올 수 없게 되니까 다른 정당으로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통합 기조로 가는 여당이 새해를 맞아서 또 대선 캠프는 또 어떤 국면을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선을 돌려서 국민의힘 쪽을 보면 반대로 선대위에서부터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 둘 다 또 선대위 사퇴를 했는데 자꾸 이런 내홍과 갈등이 빚어지는 배경,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선대위가 사실은 너무 크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항공모함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인물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 사람들이 전횡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자리만 주고 실제 역할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 회의에서 조수진 의원이 자기는 후보 말만 듣겠다. 그랬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사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대위가 그러면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냐. 지금의 상황 보면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선대위가 상당히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대위 전체를 쥐고 흔드는 그 나머지는 이름과 뭐 직책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그리고 거의 모든 일에 윤핵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그 측근 또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선대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선대위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몇몇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더욱더 자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아무튼 키를 쥐고 있는 이 후보 측의 대처와 중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문제를 수습해야 될 텐데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토론, 정상적인 어떤 논의 이게 민주적인 거잖아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공보단장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상임선대위원장은 또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단장은 그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봐서는 상임선대위원장 또 홍보본부장이 홍보단장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지시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공보 라인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좀 다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적 토론이죠. 네. 근데 내가 왜 이건 이제 전원입니다. 그쪽 당신 이런 말을 썼다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네. 내가 그쪽 말을 왜 들어야 돼요? 나는 후보만 듣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적 토론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민주적 토론이 아니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 토론이라고 치부하고 뭐 별일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사퇴했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시은 의원을 이제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제 체계를 다시 잡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은 윤석열 후보도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후보 쪽에 안일한 문제인식이 또 이를 키웠고 이게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거다라고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상황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향후에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선대위로 이준석 대표가 당장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네. 대신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선대위가 요청하면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뭐 어제도 계속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윤핵관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가서 했던 발언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극빈 빈약한 분들 또는 뭐 어려운 분들은 자유를 잘 모른다. 이런 또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본인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요소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게 만약에요. 이준석 대표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언론에 계속 나와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거 자중질환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극적인 뭐 어떤 형태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이 문제가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잘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에 리더십을 제대로 잘 발휘를 못하고 지금 김종인 총괄본부장한테 모든 걸 지금 맡겨놨거든요. 총괄위원장한테. 근데 총괄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소위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종합상황실인가요? 그 구조하고 권성동 비서실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조직 두 개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두 조직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는 남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노출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양측이 지금 다른 맥락으로 서로 또 통합이 관건이고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박빙의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영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주시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혁신별리가 세워져서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상주시 스마트 농업 추진단 신기봉 기획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축구장 60개 크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지난 12월 15일 많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수학리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사업비가 1,548억 원, 부지 면적은 42.7헥타로 보통 12만 8천 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전국의 그 4개 혁신밸리 중에 가장 큰 규모이며 첨단 스마트 온실 면적만 14헥타 규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큰 부지에 어떤 것들이 내실 있게 또 쏙쏙 들어가 있을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 창업, 그리고 기술 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네. 전국에 4개의 거점별 핵심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시설은 청년 창업 보육센터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실정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청년 창업 보육센터는 말 그대로 이 농업을 통한 청년 창업을 돕는 곳일 테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어떤 곳인가요? 임대형 스마트팜요? 네. 임대형 스마트팜은 우리가 그 교육생들, 보육원실에서 그 28개월 동안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제 그 창업하기 전에 네.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또 농사를 경험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곳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3년간 임대로 주는 거죠. 이를테면 또 이제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야심차게 조성해서 출범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 통해서 기대 효과를 다 예상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우리 농사는 토경재배 위주였고요. 머지않은 시기에는 우리나라 첨단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가 경쟁하는 K-디지털 농업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청년 보육센터에서 교육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거두게 될 성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만 시선을 이제 좀 국내로 그리고 지역을 좀 바라보자면 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청년 농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팜에는 이제 교육생과 이제 임대형을 하는 이제 진짜 기초 이제 창업생들이 있는데 네. 지금 예비 스마트 농업인이 3기생 44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네. 4기생 52명도 청년보육센터하고 지역 선도농가에서 딸기, 오이, 토마토, 메론 재배 교육 중에 있으며 청년보육센터 교육생 수료 중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12명이 선발되어서 3년 계약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여 지금 오이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 청년들이 아무런 기반이나 토대 없이 지역으로 귀농해서 맨 땅에서부터 성장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곳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서는 청년 농부들에게 어떤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 청년보육센터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은 28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본교육인 입문교육 2개월하고 교육실습 6개월, 경영실습 12개월 동안에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네. 무료 지원되고요. 그 식비와 숙박비 포함해서 월 7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조건이 되면 우리 5월에 준공되는 보험자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교육 지원뿐만이 아니고 정주 혜택도 있군요. 솔깃한 대목인데 이게 어느 조건을 좀 충족해야 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뭐 우리가 누구를 해준다 이런 것보다가 네. 지금 조건을 봐서는 뭐 이제 가족 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어린 18세의 청소년들이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영유아들을 가지는 사람들, 신혼부부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 이 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이곳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증 온실은 우리가 그 핵심 시설 중에 보육원실, 실증 온실, 임대형 온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실증 온실은 이제 기업체가 입주해서 하는 단지로서 R&D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를 상용하기 전에 네. 시험을 통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곳으로요. 총 우리 19개 임대원실 중에서 16개 기업체가 입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창업과 창농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존 산업과의 연계, 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좀 톡톡히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텐데, 자, 어떤 형태로 그 역할을 하게 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의 농업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ICT 기술력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우리 상주시를 통해서 발빠르게 보급함으로써 향후에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또 혁혁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근처에 경북 농업기술원이 좀 옮겨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대구시에 위치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장주시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벌국면 3등리에 96.7헥타, 그러니까 스마트팜보다는 2배 면적이죠. 네. 그 부지에 2,741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사업을 해서 6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위의 신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1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함께 농업인구 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위기의 지역 농촌을 이끌어갈 확실한 성장 동력이 돼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의 농업과 이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끝으로 또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교육 기능과 또 우리 스마트팜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창업농들을 위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상주시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많은 스마트팜 인력들이 생성될 것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네. 지역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부터 농촌을 위한 거대한 또 밑거름이 생겨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스마트 농업 추진단 신기봉 스마트 기획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월요일 부동산 관련 정책과 양도세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이사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앞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하면서 이제 경직됐던 시중거래가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양도세 완화 방안이 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네. 이번에 완화 조치가 추가로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1주택자 같은 경우도 2년의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세 시장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전년 대비 아니면 직전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정도를 거주한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단지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본인들이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서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기도 하고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부터 부동산 정책 자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셈이기도 한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계속 이제 그 현 여당의 정책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거주 1주택 요건이라는 걸 항상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뭐 추가적인 아무 경선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밝혔는데 앞으로도 좀 변경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네. 기존에 일부 그 양도세 완화 조치를 다주택자한테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시중의 매물들이 대부분 빌라나 단독주택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어도 크게 가치를
내지 않고 보유세만 많이 내는 주택은 처분을 하고 네. 그래도 좀 더 오를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보유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 다주택자들은 워낙에 팽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증여세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적다. 그래서 이제 주택수를 쪼개기를 그 사이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정책을 하는 것이 다주택자들 뭐 일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일부라는 거는 투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임대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했던 노후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억울한 경우는 좀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중거래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정부가 계속 주장해왔던 공급 확대 문제인데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심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를 내는 방법으로 이제 정비사업지의 민간사업지 소요 시간을 평균 13년 정도가 걸렸었는데 5년 이내로 줄이겠다. 7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공공의 참여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그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민간 사업이 그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주체가 들어와서 인허가 내고 동의서 받고 하는 그 시간들을 공공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그 기간, 이 심의 기간을 줄여서 가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공의 부분들이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그 수익률을 고수익이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토지, 결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역세권이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예전에 공단 단지였던 것들을 아니면 좀 더 낙후되었던 주거지들을 이번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공 복합 사업 형태로 이제 이번엔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기존에는 이제 공공 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임대주택 들어가야 돼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좀 벗어나서 거기에 뭐 상업시설을 넣는다든가 복합시설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도심 속의 공공 사업으로 좀 더 민간하고 유기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시간들을 줄이고 가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정부에서 뭐 서울 기준이긴 하겠지만 권유해주고 있는 사항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조그만 단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원래 있던 조합원들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사업성이 좀 더 올라가니까 민간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많이 유동화시키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주신 것처럼 이제 도심지, 중심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인데 아무튼 뭐 인허가라든지 복잡한 절차 좀 줄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혀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일단 취지는 좋은 방향으로 평가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사대책 이후에 서울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태릉 그 골프장 부지, 그 다음에 과천 청사에는 또 좀 굉장히 좋은 부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사업지들이 1년 반 동안 지금 계류된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리 공공에서 추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태릉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녹지 부분이 개발이 되는 걸 반대하다 보니까 원래 해당되는 국가의 땅, 그 다음에 뭐 중공공, 공공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도 사업을 못하고 지금 지연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이게 그 기존에 10년이 넘게 걸리던 사업을 과연 5년 단위로 단축을 시킬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아직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존 사례들을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보다 구체적인 안과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 4대 교란 행위 내년에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올 초에도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하반기에 시세 조작, 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같은 부분을 집중 단속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새로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자료 수집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이제 그 내년 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가장 컸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데 가서 1억 미만의 저가 주택을 대량으로 법인이 사들인다던가 이런 이제 그 갑자기 이상 거래가 나타났던 것들은 이번에 내용에서 좀 제외됐던 것들인데 네.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안 나오는 거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증여가 많았다라고 해서 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가 주택에 대한 대량 매매, 그다음에 편법 증여, 그다음에 부정 청약이라는 이제 세 가지를 1순위로 먼저 정해놓고 1분기 중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서 3.29 투기대 근절 대책 이후에 신속한 조치를 처리하겠다. 이게 네. 정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뒤 맥락을 따져서 들여다보니까 또 이런 편법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참 말이 많은 내용인데 일부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 귀속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하고 제도화를 좀 본격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기존에 이 그 대장동 특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해당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내주면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공공주택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민간이 사업하는 게 공공의 용지에 그 극대화되는 사업 수익을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관리 강도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법 제정화를 이제 명문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 시행령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공공용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기준이 아니라 아예 법명화시켜서 네. 그냥 적당한 수익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문화된 계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이번에 뭐 전 국민이 분노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시행 법령 자체를 다듬는 쪽으로도 또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또 발표한 2022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제 이중 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내용도 지금 보이는데요. 임차 가구를 공급하면서 전세 시장의 수급을 개선한다는 건 뭐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이고요. 자, 상생 임대인 이 개념이 나왔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전세가 만기가 돼서 갱신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신규로 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전세 가격에 비해서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계약갱신이나 신규를 하실 때 기존 가격의 5%대를 유지하고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이라고 봐서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정도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런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갖고 있던 분이 기존 계약을 계속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신규로 체결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승 임대인으로서 어느 정도 보호하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돼서 냈던 월급에, 그러니까 그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그 답답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겠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월세 전환율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다가 갖고 있어봤자 보유세나 세금이 늘어나니까 세금 늘어난 만큼 난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 전환율을 좀 유지해 주는데도 똑같은 상생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나 특혜를 좀 주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또 적용 대상에서 다주택자가 빠지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부족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마련되는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